중간중간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의문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스톱 해주시기 바랍니다. 컷 해주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책을 쭉 읽어가고 있지만요, 결국 이 표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졸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익숙하게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중간에 벨사살과 메데인 다리오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 후에 잡다한 왕들이 있다가 나보나이두스 때 일단 점령당했구나. 점령당했지만 명맥은 유지하다가 결국 완전히 멸망당했구나. 그리고 메데는 시악사레스 밑에 메데인 다리오가 있었구나. 근데 이 메데인 다리오의 외손자가 고레스구나. 고레스가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를 점령해버렸구나. 그리고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라고 있었구나.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가 다리오, 바사왕 다리오가 등장하는구나. 이런 틀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이 글들이 술술술술 이해가 됩니다. 네. 앉아 좀 감자. 그래서 요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계셔야 되는데요. 하여튼 술술 이해하려면 옆에다가 술을 한 잔 놓고서 공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술술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옆에 술이라도 놓고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포도주를 즐겨 드셨다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자, 메데인 다리오에 대해서 집중 공부할 텐데요. 읽어주시죠. 메데인 다리오의 확인. 메데인 다리오는 다니엘서에서 주전 574년 벨사살의 죽음에 이은 바벨론의 지배자로서 줄곧 언급되어 있는데 다니엘의 예언에 대한 비평적 공격의 주된 표적이 되어 왔다. 예, 이 메데인 다리오의 정체에 대해서요, 학자들이요 심히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밑에 바사왕 다리오도 있죠. 또 다리오라는 말 자체가 왕이란 뜻이니까 도대체 이 왕이 어느 왕이냐. 그래서 막 학자들이 헷갈리고요. 또 역사학자들이 또 잘못 기록을 해놓는 바람에 그걸 그대로 답습한 후대 역사가들도 그냥 헝클어진 역사를 그대로 전달을 했고, 하여튼 난장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헤로도토스 기록, 요세푸스 기록을 읽어보면 이 메데인 다리오에 대해 정말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있고,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봐도요, 그냥 중구난방입니다. 자, 읽어주시죠. 이것은부터. 이것은 성경 비평가들이 세속 메디아 페르시아 역사에서 이 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로우리는 그의 책 다니엘서의 메데인 다리오와 4개의 세계 제국들에서 메데인 다리오에 관해서 학자들 사이에 우세한 태도를 표현한다. 다니엘서에서 메데인 다리오에 대한 언급은 이 책의 가장 심각한 역사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다니엘서가 당대의 정통한 사람에 의해 기록된 역사책이라는 주장은 메데인 다리오의 허구에 의해 복구가 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메데인 관련하여서는 다니엘서와 확실시된 역사를 화해시킬 길이 없음을 보았고 금세기에 새롭고 풍성하게 결실을 본 변증가들의 모든 노력들은 명확하게 실패한다. 여기서 잠깐만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야, 이 다니엘서를 믿어주고 싶지만 이 메데인 다리오가 이게 도대체 허구의 인물이라서 근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믿어주기 힘들다. 정통 역사가가 다니엘서를 기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메데인 다리오라는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켰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인정해주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와 확실시된 역사,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게 아니고요.
확실하다고 그동안 자기들끼리 인정해온 역사와 다니엘서의 기록이 매치가 안 된다. 자기들이 역사를 잘못 정리한 줄 모르고 이제 다니엘서만 폄하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럼으로부터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근대의 고등 성경 비평 학파의 대표자들의 편에서 이와 같이 확신하고 단언하는 데 비추어 다니엘서의 메대인 다리오의 역사성을 변호하는 자는 모든 수고를 다하여 조사에 임하면 히브리 성경을 궁극적으로 옹호하는 데 이룰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고 모든 입수 가능한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 예. 그럼 고등 비평학자라는 것은 이제 고등 비평이라는 거 대충은 아실 겁니다. 성경을 그냥 권위 있게 해석한답시고 난도질을 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니엘서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해버렸지만 이제 성경이 옳다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제 분명히 근거가 있을 거다. 그 근거들을 열심히 한번 찾아보고 연구해보자. 그러므로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메대인 다리오를 그 고유한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그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던 시기와 병행되는 성경적이고 성경 외적인 모든 적절한 정보를 신중히 숙고해야 한다. 적절한 역사적 자료들을 능숙하게 사용하여 본다면 메대인 다리오가 상상으로 짜맞춘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그렇지만 메대인 다리오가 메디아의 마지막 왕인 아스티아게스라고 성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선 메대인 다리오에 대한 모든 성경적인 언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 이 메대인 다리오가 메대 제국의 마지막 왕임이 틀림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걸 뒷받침하는 성경 기록, 성경 외적인 모든 기록을 다 수집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다리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메대인 다리오, 그때 다리오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죠. 읽어주시죠. 다리오 왕의 칭호. 다리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다리아웨시, 아카드와 엘람어로 다리아위스, 고대 페르시아어로 다라야바우스, 그리고 그리스어로 다레이오스로 나타난다. 이 단어는 젠따라에서 유래되었고 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다리오라는 칭호가 이집트어 파라오, 로마어 카이사르, 시저, 그리고 러시아어 차르와 유사한 메디아 페르시아 용어임을 의미할 수 있고 그저 단순히 왕을 의미한다. 예, 여기까지 별 문제 없으시죠? 네. 그러므로 메대인 다리오라는 표현은 아마도 단순히 메디아 왕을 가리키는 칭호이고 6세기 예언자인 다니엘과 동시대였던 지배자의 정확한 이름이 아니다. 메디아 페르시아 지배자들을 검토해보면 다리오라는 칭호를 지닌 네 왕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인데 1. 메대인 다리오, 이후 칭호는 페르시아인 다리오와 구별한다. 2. 다리오 1세 혹은 페르시아인 다리오, 애왕으로 알려져 있고 히스타스페스의 아들이었다. 3. 다리오 2세 노트우스로 알려진 4. 다리오 3세 코도마누스로 알려진다. 아카이메니드의 지배자들 중에는 다리오의 칭호를 사용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또한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다리오라는 용어는 그저 메디아 페르시아 군주들에 의해 사용되던 왕의 칭호이고 고유한 이름이 아니다. 그러므로 메대인 다리오라는 칭호는 왕실의 인물의 고유한 개인 이름이 아니라 바로 메디아 왕에 대한 언급이고 그 당시의 역사의 메디아인 다리오로 알려지게 되었다. 예, 역사 속에 다리오라는 왕이 여러 명이다. 이 왕도 다리오, 저 왕도 다리오. 그래서 이 달인지 저 달인지 구별해야 된다. 그런 건데요. 계속 설명을 위해서는 이 표가 필요하네요. 이 표를 여기다 놓고 이제 보시게 되면
이거를 좀 이렇게 내려놓고. 자, 여기 역사 속에 여러 명의 다리오가 있는데 메데인 다리오가 바로 여기 메데인 다리오입니다. 벨사살 죽고 나서 바벨론을 통치했던 잠깐. 그리고 이제 다리오 1세.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요 다리오 1세가 여기 있고 바사왕 다리오, 그다음 페르시아인 다리오. 또 이 다리오 1세를 후대 사람들이 대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줬어요. 대왕. 아마 업적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리오 2세는 요 다리오 1세 다음이 크세르크세스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고 저 뒤쪽에 가면은 이제 2세가 나오고 3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다리오가 여러 명이다. 그러니까 다리오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왕인지 자리매김을 잘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겁니다. 자, 메데인 다리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메데라는 명칭에 대해서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2. 메디아 민족. 이 메디아 왕을 다니엘의 예언에서 확인하기 전에 메디아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고대 메디아는 카스피의 서쪽과 자그로스 산맥 남쪽 땅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카스피해, 잠깐만요. 카스피해가 이제 지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게 지중해고요. 이게 지중해고 요게 터키입니다. 터키 위쪽에 있는 이 바다가 흑해, 블랙시라 그러죠. 흑해. 그리고 요쪽에 있는 바다가 카스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카스피해 서쪽이니까 요쪽이죠. 요쪽, 서쪽이고 그 다음에 자그로스 산맥, 이게 자그로스 산맥이거든요. 자그로스 산맥 남쪽. 그러니까 요 영역쯤에 있었던 사람들이 메데인인 거죠. 그래서 메데가 강성할 때는 이렇게까지 영토가 넓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데인 다리오 때 이렇게 넓었었는데 더군다나 바벨론까지 지배를 했으니까 엄청난 세력 확장을 한 거죠. 읽어주시죠. 지금의부터. 지금의 서부 이란과 남부 아제르바이잔에 해당한다. 메디아의 수도는 엑바타나였다. 자, 여기서 엑바타나. 이 엑바타나가 역사 속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엑바타나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엑바타나가 요쯤에 있거든요. 여기가 엑바타나인데 이게 에스라서에도 등장해요. 그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명령서를 내리죠. 그 명령서를 여기저기 문서 보관하는 곳에 두었었는데 이 엑바타나에서 고레스의 명령서가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엑바타나는 메데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앙메다 궁이라고 등장합니다. 앙메다, 엑바타나 같은 말입니다. 발음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읽어주시죠. 인도 유럽계인 메데인들은 고대 페르시아어에 아주 가까운 이란 언어를 썼다. 기록된 문서들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메데인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주로 아시리아와 그리스의 원전에서 온다. 그들은 주전 887년 메디아 평원을 습격해서 메디아인들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준마들을 포획한 아시리아의 지배자 살마네세 3세의 연보에 처음으로 언급된다. 티그라트 빌레세 3세는 메디아인들에 대한 승리를 주장했지만 메디아는 사르곤의 시대에 705년 사망한에 이르러 페르시아 전체를 다스리기까지 확장되었다. 사르곤의 시대로부터 주전 7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메디아인들은 아시리아 왕들에게 복속했다. 사르곤이 이스라엘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장소 중에는 메디아인들의 도시가 있었다. 열왕기하 17장 18장. 아시리아와의 조약으로 제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메데인들은 스키타인들과 킹메리아인들과 연합하여 니누에를 포위했고 주전 613년에 함락시켰다. 자유가 회복되었고 메데인들은 6세기 중엽에 아스티아게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건국자인 고레스에게 패퇴할 때까지 독립된 나라로 남아있었다.
메디아인들에게는 영예로운 지위가 주어졌고 그들의 관습과 법률은 페르시아와 결합되었다. 예, 메대에 대한 소개입니다. 예, 이 아스티아게스가 바로 메대인 다리오의 본명입니다. 영어로는 발음하면 아스테이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스티아게스로 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 아스티아게스의 외손자가 고레스입니다. 근데 아스티아게스가 고레스가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했어요. 이상한 꿈을 꾸는 바람에. 예, 그래서 고레스가 불안한 나머지 오히려 외할아버지에게 도전을 해가지고 외할아버지를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뒤에도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상기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읽으면서 뭐 궁금한 점 없으셨습니까? 뭐 다들 뭔가를 열심히 하는 듯처럼 보이는데 졸면서 하는 척하고 계신 건지 지금 구별이 안 됩니다. 메데 페르시아가 같은 왕조라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메데 페르시아는 같은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입니다. 동족인데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메데가 강성할 때 메데가 다스리던 수많은 작은 도시 국가들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였죠. 근데 이제 페르시아라는 표현보다는 안산이라고 표현했던 곳인데, 근데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고레스가 이제 메데 제국에 도전을 한 거죠. 반역을 일으켜서 두 번째까지 실패했다가 세 번째 성공을 해갖고 메데라는 거대한 나라를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메데를 완전히 없애버리진 않고 아울러서 통치를 했죠. 그래서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점령하고 저 리디아를 점령하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집트도 점령하고. 그래서 결국 메데와 페르시아의 지배자들은 서로 혈연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민족에게서 두 개의 나라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